전이 왜 이렇게 탔어? 이런 걸 누가 먹으라고? 옷에 기름 냄새 배겠네. 동서 환기 좀 시켜. 새벽 4시, 그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6시간째였습니다. 형님들은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제삿날이면 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모양이었죠. 어깨 너머로 날아오는 한숨과 혀 차는 소리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낸 정성어린 선물이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나뒹굴고 믿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려버린 그날, 소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짓밟고 조롱하던 며느리가 이 집안의 운명을 뒤집을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소희 씨가 품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외곽의 어느 2층 양옥집, 시아버지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서도 불이 켜진 곳은 부엌뿐이었어요. 소희는 차가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동태 20마리, 두부 15모, 각종 나물과 채소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밀가루 반죽. 손끝이 시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소희는 가스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죠. 첫 번째 전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어요. 소희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털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아침 7시.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동태전이 쟁반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소희는 잠시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7년. 제사 때마다 이 부엌에 홀로 서는 건 늘 소희의 몫이었죠. 두 번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부전과 애호박전이 차례로 완성됐어요. 소희의 앞치마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담장 너머로 리어카를 끄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동네 고물상 구복만 씨였어요. 새벽마다 폐지를 수거하러 다니는 노인이었죠. 구복만은 유독 환하게 불 켜진 부엌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틈새로 소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홀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는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구복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 집 막내 며느리. 참 불쌍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졌죠. 소희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물 3가지와 탕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소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탕국간을 보며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등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 시어머니 오 여사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소희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대충 닦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년을 살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긴장감이었죠. 음식은 다 됐어? 오 여사의 목소리가 부엌 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던지는 첫마디였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오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전 접시를 들여다보고 나물 그릇을 열어보고 탕국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젖은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었죠. 전 색깔이 왜 이래? 오 여사가 동태전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고르지가 않잖아. 이걸 제사상에 올리게?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4시간을 꼬박 서서 부친 전이었어요. 하지만 변명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희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오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면 뭐해. 솜씨가 이 모양인데. 퉁명스럽게 내뱉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죠. 소희는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걸 애써 참았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다른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화장을 곱게 하고 내려왔어요. 대학 교수 부인답게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죠. 오 여사가 첫째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맏며느리, 어머니가 깨울까 하다가 그냥 뒀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엌일은 신경 쓰지 마. 교수 부인이 그런 천한 일에 손대면 되겠어? 첫째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소희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리게 저며왔죠. 잠시 후 둘째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집 한 채를 해올 정도로 형편이 좋은 집안이었죠. 아휴, 기름 냄새. 둘째 형님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옷에 배겠네. 동서 환기 좀 시키지.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땀으로 젖은 등이 시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둘째 형님이 소희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발끝으로 소희의 종아리를 툭 걷어찼어요. 비켜. 길 막고 서 있으면 어떡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소희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종아리가 얼얼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구박뿐이라는 걸 7년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둘째 형님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소희는 걷어차인 종아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죠. 오전 10시 제사상 차림이 마무리됐습니다. 소희는 6시간을 꼬박 서서 일한 끝에 모든 음식을 완성했어요. 오 여사가 제사상을 점검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과일, 포 빠진 것 없이 모두 올라가 있었죠. 나물이 왜 이렇게 짜? 오 여사가 시금치 나물을 맛보더니 찡그렸어요. 누가 이렇게 간을 하래. 시집 온 지 7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첫째 며느리와 둘째 형님이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쯧쯧, 저러니까 맨날 구박받지. 그러게, 시골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소희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죠.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제사가 끝난 후 소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 7년. 매번 제사 때마다 새벽부터 홀로 부엌에 서고 매번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타박을 듣고 매번 형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소희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안에 쌓여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언젠가 터질 무언가가. 그날의 모욕. 그걸로 끝났을까요? 제사 준비가 한창이던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소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갔죠. 택배 기사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냉장 택배요. 사인 부탁드립니다. 소희는 송장을 확인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에 친정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멀리 시골에서 딸 걱정해 보내신 거였죠. 친정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꼭 뭔가를 보내셨어요. 딸이 시집살이에 고생할까봐 마음 졸이시는 분이셨죠. 소희는 무거운 박스를 조심스레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오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형님도 함께 있었죠. 세 사람이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그 박스. 오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제사에 쓰시라고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냉소가 번졌죠. 열어봐.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테이프를 뜯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돼지고기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친정어머니가 직접 고른 최상급 고기였죠. 아이스팩까지 꼼꼼하게 넣어 보내셨어요. 그 순간 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코를 싸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오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똥냄새 나는 걸 보내? 생각이 있어, 없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어요. 똥냄새라니. 친정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고른 고기였습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어머니가 직접 엄선한 최상품이었죠. 어머님, 이건 친정에서 직접 키운. 소희가 말을 꺼내려 했어요. 닥쳐. 오 여사가 소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이딴 걸 제사상에 올리게? 조상님들 욕보이게? 오 여사는 박스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어요. 무거운 박스가 소희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발끝까지 울렸죠. 아! 소희는 비명을 삼켰어요. 발등이 욱신거리며 뜨겁게 아파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죠. 박스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포장이 터졌어요. 고기에서 핏물이 튀어 소희의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하얀 앞치마에 붉은 얼룩이 꽃처럼 번져갔죠. 더럽게 왜 그래? 둘째 형님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시골 돼지 키우는 집안이라 다르네. 냄새도 안 가리나 봐. 돼지 옆에서 자라서 그런가. 코가 마비됐나? 두 사람의 조롱이 귀를 날카롭게 찔렀어요. 소희는 아픈 발등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바닥에 흩어진 고기를 바라봤어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기를 고르시던 모습. 딸에게 좋은 것만 보내주고 싶어 하시던 그 마음.
전화할 때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으시던 목소리. 그 정성이 지금 싸늘한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먼지와 핏물에 뒤섞여서 소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죠. 울면 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준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소희의 심장이 잠시 희망으로 뛰었죠. 남편이라면, 남편만은 내 편을 들어줄지도 몰라. 결혼할 때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손 꼭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고 했으니까. 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고기와 핏물 묻은 소희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준우의 첫마디였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저분하다니. 자신이 당한 일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여보, 친정 어머니께서 보내신 건데.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준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들 친정에서는 명품 가방에 백화점 상품권 보내던데. 장모님은 맨날 이런 거야? 고기, 그것도 돼지고기.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돼지고기.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친정은 좀 그래. 격이 안 맞는다고.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이 소희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연애할 때는 배경 따위 상관없다고 했어요. 손을 꼭 잡고 평생 함께 하자고 했죠. 당신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소희는 남편의 차가운 눈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7년 전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죠. 빨리 치워. 냄새나게. 준우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거실에는 소희만 남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고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박스에 넣었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니까 맨날 무시당하지. 그러게. 남편한테도 젖꼴이야. 소희의 손이 멈췄어요. 고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집갈 때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아주시던 모습.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목소리. 어머니께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고기를 다 주워 담고 일어섰습니다. 발등이 욱신거렸어요. 아까 박스에 맞은 곳이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핏물 묻은 앞치마를 벗어 세탁기에 넣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눈가에 어린 그늘. 소희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이었어요.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혼자 버텨왔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린 지금 소희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소희는 가만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조용히 쥐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에게 준우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 초기에는 그랬어요. 연애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준우는 소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배경 따위 상관없어. 난 당신이 좋은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따뜻함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더군요. 특히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준우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가 먼저 부장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퇴근하면 술에 절어 들어왔습니다. 사사건건 소희에게 화풀이를 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준우가 술김에 내뱉었습니다. 배경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내 앞길이 막힌 거라고.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죠.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소희를 바라보는 시선에 애정은 사라지고 경멸만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준우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진아라고 해요. 달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 냄새가 났죠. 엄마, 우리 진아 씨는 강남에서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어요. 진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하셔서요. 재벌은 아니고 그냥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오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입이 귀에 걸릴 듯 벌어졌죠. 어머나, 그래요? 우리 준우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오 여사가 진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준우 씨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처 물어봤죠. 진아가 준우를 바라보며 윙크했어요. 준우는 진아에게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소희가 7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소희야, 이리 와서 인사해라. 어머니의 그 말에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소희 씨가 모를 리 없었죠. 소희는 진아 앞으로 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우월감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아, 준우 씨 지금 부인이시구나. 진아가 말했어요. 힘드셨겠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면서요? 동정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죠. 그날 이후 진아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오 여사와 형님들은 진아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마치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진아 씨, 이거 드세요. 진아 씨, 불편한 거 없어요? 우리 진아 씨는 손이 곱네. 부엌일 같은 건 시키면 안 돼. 소희는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준우는 진아에게 다정하게 굴면서 소희는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소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였어요. 번호판이 서울 번호였죠. 다음 날도 그 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자리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소희는 불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대문 앞에서 낯선 남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었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죠. 김소혜 씨 맞으시죠? 남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긴장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서류 같았죠. 전달해 드립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소희는 서류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법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죠.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구복만 씨였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죠. 검은 차에 빨간 딱지 서류라. 저거 사채 아니야? 구복만은 동네 슈퍼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슬쩍 말을 흘렸어요. 그 집 막내 며느리 말이야. 사채 쓴 것 같더라고. 검은 차가 맨날 와. 무서운 사람들이 서류 들고 오고. 저러다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방네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오 여사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뭐? 사채? 오 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년이 사채를 써? 우리 집에서? 오 여사는 소희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소희는 서랍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 사채 쓴 거 맞아? 오 여사가 다그쳤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검은 차에서 무서운 사람들 와서 빨간 딱지 서류 주고 간 거.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 여사를 바라볼 뿐이었죠. 인연이 끝까지.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서랍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을 꺼내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죠. 오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소희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당장 나와. 오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소희는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어요.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방을 나섰죠.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우 씨, 첫째 아주버님네 부부, 둘째 아주버님네 부부, 그리고 진아까지 모두 소희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가운데 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뭔지 알아? 오 여사가 봉투를 흔들었어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짐이야. 내 짐. 오 여사가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어머님, 이게 무슨... 소희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닥쳐. 오 여사가 소희의 말을 잘랐어요. 사채나 끌어다 쓰는 년이 무슨 말을 해?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라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죠. 엄마 말이 맞아. 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장모 혼자 돼지나 키운다고 뒤에서 얼마나 수군대는데. 소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 그 눈에는 이제 경멸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서, 둘째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데 이제 그만 나가줘. 솔직히 처음부터 안 어울렸어. 우리 집안하고. 첫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격이 다르잖아. 진아 씨 같은 분이 와야 집안이 빛나지.
진아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소희를 바라봤죠.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오 여사가 소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 소희가 물었어요. 오 여사는 대답 대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안으로 밀어 넣었죠. 안방에는 소희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서랍은 뒤집어져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7년간 이 집에서 모은 소희의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다 가져가. 오 여사가 말했어요. 소희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이불, 친정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한복, 남편과 찍은 웨딩 사진, 그것들이 모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볍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몇 개 더 가져왔어요. 소희의 물건들을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죠. 정리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검은 봉투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잠시 후 오 여사는 봉투 3개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났죠. 7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소희의 흔적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소희는 마당에 서서 그 봉투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넘어졌어요. 마치 소희의 지난 7년처럼. 그때 준우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막아주길 기대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당신은 내 편이라고. 하지만 준우는 차갑게 소희를 밀쳐냈어요. 빨리 나가. 지나보기 민망하잖아. 준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여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여보는 무슨. 이제 남이야. 준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인생 좀 펴보려는데 왜 방해해? 소희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혼할 때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주겠다던 맹세. 그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오 여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희 앞에 서류를 내밀었죠. 이혼 서류야. 오 여사가 말했어요. 어서 도장 찍고 꺼져. 소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그냥 나가라는 내용이었죠. 빨리 찍어. 뭘 그렇게 봐. 오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소희는 품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서류 위에 붉은 인주를 찍었습니다. 또렷한 도장 자국이 남았죠. 시댁 식구들은 소희가 울며 매달릴 줄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죠. 소희는 마당에 던져진 쓰레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줍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미리 싸둔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작은 검은색 가방. 그 안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법적 서류들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소희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기는. 쫓겨나면서도 표정 하나 안 변해. 무섭다 무서워. 소희는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 준우, 형님들, 그리고 진아까지 모두 소희를 비웃고 있었죠.
소희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하신 일들. 소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반드시 피눈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 여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피눈물? 하하. 오 여사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뭘 어쩌겠다고. 돼지나 키우는 집안이 뭘 할 수 있어? 준우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하네. 빨리 꺼져. 형님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진아는 손톱을 다듬으며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소희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걸어가는 소희의 뒷모습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마당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죠. 구복만 씨만이 담장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소희. 구복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차, 아까 그 차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사채쟁이 차에 왜 올라타는 거지? 구복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소희가 떠난 시댁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오 여사가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며느리가 왔네. 오 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경고, 빈말이었을까요? 소희가 쫓겨난 뒤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잔칫집 분위기였어요. 오 여사는 매일 아침 화장을 곱게 했습니다.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동네를 활보했죠. 그 옆에는 항상 진아가 함께였어요. 우리 새 며느리예요. 강남에 빌딩 여러 채 가진 집안 딸이에요. 오 여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 여사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7년 동안 막내 며느리 때문에 창피했던 게 이제야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진아는 오 여사 옆에서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죠.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아가씨였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진아가 오 여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 여사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피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효녀가 따로 없네. 형님들도 진아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동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전 동서는 좀 그랬는데 진아 씨는 확실히 달라. 모두가 진아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날 오후였습니다. 구복만 씨가 오 여사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수거하던 중이었죠.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진아가 급하게 나오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진아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죠. 구복만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영수증처럼 생겼죠. 구복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수증을 읽었습니다. 고급 의류 렌탈숍 영수증이었어요. 명품 원피스 대여, 명품 핸드백 대여, 명품 시계 대여. 날짜는 바로 어제였죠. 구복만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렌탈? 빌려 입는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여러 채 가진 재벌집 딸이 왜 옷을 빌려 입을까요? 명품 가방을 왜 대여할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구복만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 여사를 찾아갔어요. 오 여사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오 여사님, 구복만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 여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구복만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뭐야, 구영감. 무슨 일이야?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구복만이 머뭇거렸어요. 그 진아라는 아가씨 말인데요. 오 여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아가 왜? 좀 수상한 것 같아서요. 구복만이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아까 이걸 주었는데 렌탈숍 영수증이더라고요. 옷이랑 가방을 빌려 입는 것 같아요. 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증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오 여사가 영수증을 구겼습니다. 재벌집 딸이 왜 옷을 빌려 입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복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죠. 고물이나 줍는 영감이 뭘 안다고 그래. 오 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진아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아? 취득세로 수억 원을 입금할 정도라고. 취득세요? 구복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빌딩 공동명에 넣어준다고 했어. 세금 때문에 명예 분산이 필요하대. 오 여사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명에 넣어주면 매달 임대료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어. 구복만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그거 돈을 먼저 내셨어요? 구복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취득세에 등기 비용에 법무사 비용에 다 내야 명의가 넘어오지. 오 여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내셨는데요? 구복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한 2억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대. 구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라니. 평생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 여사님, 그거 사기 아닙니까? 구복만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재벌집 딸이 왜 남의 명의가 필요하겠어요? 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뭐? 사기? 오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며느리를 사기꾼 취급해? 고물장수 주제에?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구복만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꺼져. 다신 우리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오 여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참견이야. 구복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물러났죠. 두고 보자고. 구복만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말이 맞을 거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구복만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아가 오 여사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아가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오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데? 등기 절차가 거의 다 끝났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지세랑 수수료가 좀 더 필요하대요. 진아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빼곡했죠. 얼마나 더 필요한데? 오 여사가 물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이것만 내시면 다음 달부터 임대료 들어와요. 진아가 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노후 걱정 없으실 거예요. 제가 효도하는 거죠. 오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앞에 돈다발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 얼마든지.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당연히 내야지. 진아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승리의 빛이 스쳐 지나갔죠. 오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허름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눅눅하게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진아는 빌려 입은 명품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내일 반납해야 했거든요. 대여료만 해도 하루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진아가 중얼거렸어요. 돈에 눈이 멀면 뭐든 믿더라고. 진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오 여사에게서 받아낸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벌써 2억 3천만 원. 목표에게 거의 다 왔죠. 조금만 더 빨면 튀어야지. 진아가 기지개를 켰어요. 소희가 떠난 자리에 파고든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새 며느리가 생겼다고 들떠 있었죠. 한편 소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검은 세단을 타고 사라진 후 소희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어요. 소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소희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첫 번째 재앙은 첫째 아들 집안에서 터졌습니다. 첫째는 명문대 교수였어요. 장인이 총장이었거든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죠. 학과장 자리도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첫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들, 대학원생들, 심지어 언론사에서까지 연락이 왔죠. 교수님, 학교 게시판 보셨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급하게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죠. 경영학과 김 교수의 추악한 민낯. 첫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가 없었어요. 게시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첫째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여자의 집 앞에서. 여자는 첫째의 연구실 조교였습니다. 26살. 첫째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둘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교수님, 오늘 밤에 만나요. 조심해. 집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민망한 대화들이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게시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저 교수 장인이 총장이래. 아, 그래서 저렇게 설쳤구나. 총장 딸이 불쌍하네. 학생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온라인 뉴스에도 기사가 올라왔어요. 명문대 교수, 조교와 불륜, 장인은 현직 총장. 장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총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장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자네,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장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잠시? 이게 잠시야? 장인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사표 내. 그날 오후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교수직 박탈, 연구실 퇴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리고 일주일 후 장인이 딸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저런 놈하고 더 살 필요 없어. 당장 헤어져. 더 이상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첫째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첫째를 쫓아냈죠. 하루아침에 교수직과 아내를 모두 잃은 첫째는 알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인맥도 끊기고 수입도 사라졌어요. 갈 곳이 없어진 첫째는 쫓기듯 본가로 기어들어왔죠. 오 여사는 그 소식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 교수직을 잘렸다고? 불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 여사가 첫째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왜? 첫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한때 잘 나가던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네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는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죠.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축산 유통업체에서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둘째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윗선 지시입니다. 윗선이 누군데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냥 거래 중단하라고 해서요.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둘째는 급하게 다른 업체를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거래를 해주지 않았죠. 저희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거래처가 다 차서요. 핑계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손을 써서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전국의 축산 유통업체가 일제히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둘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식당은 운영해야 하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예약 손님들은 밀려 있었죠. 결국 둘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싼 고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저급 고기였어요. 그걸 원산지를 속여 손님들에게 내놓았죠. 국내산 한우입니다.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메뉴판에도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어놨죠. 하지만 맛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먼저 알아챘어요. 여기 고기 맛이 왜 이래? 예전이랑 다른데? 이거 진짜 한우 맞아?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뷰에 악평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별점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죠.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어요. 한때 줄 서던 식당이 파리만 날리게 됐죠. 사실 둘째는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탈세를 일삼았어요.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빼돌렸죠. 현금 손님은 아예 장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이제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예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뭐? 세무조사? 둘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장부를 조작한 게 들통나면 끝이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까지 걸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죠. 둘째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오 여사는 연이어 터지는 불행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오 여사는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첫째의 불륜, 둘째의 고기 대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동시다발적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죠. 오 여사는 문득 소희가 떠나던 날을 떠올렸어요. 대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소희의 얼굴. 그때 소희가 뭐라고 했더라. 반드시 피눈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오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진아는 태어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진아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 여사에게서 빼낸 돈은 2억 5천만 원. 나쁘지 않았지만 더 뜯어낼 구석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였습니다. 진아는 둘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초췌해진 얼굴, 밤잠을 못 자 충혈된 눈, 어깨가 축 처진 모습, 진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상태면 쉽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게다가 둘째에겐 부잣집 마누라가 있었어요. 시집 올 때 집 한 채를 해왔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집안이었죠. 진아는 그 돈까지 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둘째가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텅 빈 식당, 손님 하나 없는 홀, 한숨만 연거푸 나왔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진아가 들어왔어요. 어머, 여기 계셨네요. 진아가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둘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아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요. 진아가 둘째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둘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요즘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매일 잔소리만 했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죠. 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둘째가 고개를 떨궜어요. 진아가 둘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둘째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와준다니요? 진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는 투자자가 있거든요. 식당 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둘째의 눈이 번뜩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둘째가 진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아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뭐든 믿더라고요. 그날 이후 진아는 자주 둘째를 찾아왔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핑계로 만났어요. 식당이 문 닫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홀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진아는 둘째에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가끔은 손도 잡아줬어요. 형님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으세요? 진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옆에서 잔소리만 하다니. 둘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진아에게서 받고 있었으니까요. 진아 씨는 달라요. 둘째가 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만이 날 이해해줘요. 진아의 눈이 번뜩였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신호였죠.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로 둘째와 진아의 미래는 계속됐어요. 아내 몰래, 가족 몰래, 은밀하게. 둘째는 진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어느새 뒷전이 됐어요. 그냥 진아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됐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새벽, 진아가 몰래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둘째에게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오늘 제사라 바쁘잖아요. 잠깐만 보면 안 돼? 어디서 만나요? 2층 빈방으로 와. 다들 부엌에 있을 거야.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오 여사는 부엌에서 음식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 틈을 타서 둘째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빈방 문을 열었어요. 진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요? 진아가 웃으며 둘째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삿날 아침, 조상님 모시는 날에 그 짓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형을 부르려고 왔던 거였죠. 형, 어디 있어? 엄마가 불러. 준우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빈방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분명히 사람 소리였어요. 그것도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준우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죠. 눈앞의 광경에 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형과 자기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옷이 흐트러진 채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죠. 뭐야 이게.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니야. 준우야, 이건 뭐야? 준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이 내 여자한테 손을 대? 그것도 제삿날에? 준우가 둘째에게 달려들었어요.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주먹이 날아갔죠. 이 미친. 퍽. 둘째의 코에서 피가 터졌어요. 야, 진정해. 둘째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먼저 꼬리친 건 진아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준우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형제는 뒤엉켜 싸웠습니다.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깨졌어요.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소란을 듣고 오 여사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여사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두 아들,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진아. 그만두라고. 오 여사가 울부짖으며 말렸습니다. 제삿날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첫째도 올라와서 동생들을 떼어놓았어요. 겨우 싸움이 멈췄습니다. 준우가 진아를 노려봤어요. 진아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어요. 비웃는 것 같은 미소였죠. 왜 웃어? 준우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진아가 입을 열었어요. 착각하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우가 멈칫했어요. 진아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집안이 콩가루라는 거.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아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적당히 뜯어먹고 나가려고 했던 거야. 진아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벌딸? 웃기지 마. 난 그냥 사기꾼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한테 받은 돈 2억 5천. 고마웠어요. 진아가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둘째한테서 더 뜯으려다 들켰네. 아쉽다. 오 여사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 5천. 진아는 명품 가방을 챙겼어요. 이것도 렌탈이었지만 상관없었죠. 이제 볼 일 없어. 안녕. 진아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 오 여사가 바닥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돈, 내 노후 자금. 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둘째는 피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첫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으르렁거렸어요. 다 형 때문이야.
내가 여자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거잖아. 뭐라고? 다시 고함이 오갔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사상은 차려졌지만 아무도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모시는 날에 집안이 이 꼴이 됐죠. 오 여사는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집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떠난 뒤 시댁은 폐허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였어요. 첫째는 불륜 스캔들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교수직도 아내도 집도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아침부터 소주병을 비우는 게 일과가 됐죠. 둘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고 원산지 허위 표시 고발까지 들어왔죠.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안이랑은 더 못 살겠어. 그 말만 남기고요. 준우는 진아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사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죠. 형제들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요. 마주치면 으르렁거렸죠. 다 내 탓이야. 뭐, 내가 여자 관리를 못해서 이 꼴이 난 거잖아. 형이 손을 댔으면서 무슨 소리야. 매일 고함이 오갔습니다. 집안에는 살기가 돌았어요. 오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아들들은 서로 원수가 됐고 며느리들은 모두 떠났죠. 어쩌다 이렇게 됐어. 오 여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시아버지 기일.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을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며느리들이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이혼하고 친정으로 갔고 둘째 형님도 집을 나갔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 4시 오 여사는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들을 꺼냈어요. 동태, 두부, 애호박. 예전에 소희가 준비하던 것들이었죠. 오 여사는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올렸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습니다. 오 여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어요. 아이고, 뜨거워. 전을 뒤집으려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쪽이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다시 올린 전도 마찬가지였죠.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문득 소의 생각이 났습니다. 매번 새벽 4시부터 혼자 부엌에 서서 4시간 넘게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던 소희. 그때 오 여사는 뭐라고 했던가요? 전 색깔이 왜 이래? 고르지가 않잖아. 나물이 왜 이렇게 짜? 솜씨가 이 모양인데. 그렇게 구박만 했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요. 오 여사는 시커멓게 탄 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희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했어. 오 여사는 싱크대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년간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잘해줄걸. 그때 잘해줄걸. 부엌에 탄내가 가득 찼습니다. 오 여사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오 여사는 눈물을 닦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눈앞의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수십 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같은 차종, 같은 색.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거 뭐야? 무슨 조직인가? 영화 촬영이야? 구봉만 씨도 리어카를 세우고 팔짱을 끼며 지켜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살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1명, 2명, 10명, 20명. 수십 명의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 여사는 그 남자들을 알아봤어요. 예전에 소희를 찾아와 빨간 딱지 서류를 전달하던 사람들. 그때 사채업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들이었죠. 저 사람들이 왜?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 뒤에 있던 차 문이 열렸어요. 남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중년 여인이었어요. 위험 있는 자태,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저분이 누구야?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봉만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모피 코트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오 여사 앞에 멈춰섰죠. 오랜만이네요. 오 여사.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 여사는 그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누구더라.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 소희 어머니요.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희 어머니. 그 시골에서 돼지나 키운다던 그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오 여사가 더듬거렸어요. 강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돼지 키우는 건 맞아요. 전국에서요. 강 회장. 축산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전국 돼지고기 유통의 절반 이상을 손에 쥔 거물. 업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죠. 돼지 엄마. 그 돼지 엄마가 소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오 여사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들도 마당으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죠. 저게 뭐야?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강 회장은 서늘한 눈으로 시댁 식구들을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한 명 한 명,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내 딸이 이런 지옥에서 7년을 살았군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잘들 키우셨어요. 자식들을. 오 여사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들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죠. 강 회장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비서가 서류철을 가져왔어요. 둘째 아들 식당 거래처 막은 거 내 짓이에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도 고기 못 구하게 손 썼죠. 둘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그리고요. 강 회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첫째 불륜 증거 퍼뜨린 것도요. 첫째가 움찔했어요. 그게 내 사람들이 조사했어요. 증거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죠. 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배후에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고기 공급 차단, 불륜 스캔들 폭로, 전부 그녀가 계획한 것이었어요. 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강 회장이 오 여사를 내려다봤어요. 왜냐고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딸을 7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한 값이에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게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걸. 강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 중 하나의 문이 열렸어요. 우아한 슈트 차림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소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소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2개월 전 쫓겨나던 그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자태가 있었죠. 명품 슈트를 입은 소희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마치 심판자가 입장하듯이. 오 여사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소희를 믿을 수 없었어요. 소희야.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준우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자기가 바보였다고 울먹였죠. 소희는 준우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소희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격이 안 맞는다고 했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인생 펴보겠다고도 했고요.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무시당하고 짓밟혔어요.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때릴 때, 형수님들이 조롱할 때,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잖아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늦었어요. 7년 늦었어요. 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그때 강 회장이 손짓했어요. 비서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위자료 청구서예요. 오 여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위자료요? 당연하죠. 강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7년간 학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오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읽기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오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적은 편이에요. 소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구봉만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구봉만이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오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구영감. 여기서 왜 나서? 구봉만은 개의치 않았어요. 강 회장과 소희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죠.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어요. 구봉만이 오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전 부치던 며느리. 시어머니가 음식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던 것. 형수님들이 발로 차고 조롱하던 것. 친정에서 보낸 고기를 발로 걷어찬 것까지 전부 봤다고 증언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구봉만이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뒀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다고요. 강 회장이 구봉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딸을 지켜봐 주셔서 고맙다고요. 소희도 구봉만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에 안타까워하셨던 거 알았다고,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구봉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갑게 바뀌었어요.
강 회장이 다시 오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죠. 오 여사.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내 딸한테 한 짓들 전부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정폭력, 모욕죄, 명예훼손. 강 회장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오 여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아들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째, 둘째, 준우. 세 형제가 나란히 땅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장모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7년간 쌓인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용서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소희가 손을 들었어요. 비서가 검은 쓰레기 봉투 3개를 가져왔습니다. 오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자신이 소희 짐을 담아 내던졌던 그 봉투들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제 7년을 이 봉투에 담아서 마당에 던지셨죠. 소희가 봉투를 하나씩 오 여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욕, 그대로요. 오 여사는 봉투를 바라보며 펑펑 울었어요. 자신이 했던 짓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죠.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 강 회장 옆으로 갔어요.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각오하세요. 강 회장과 소희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차 문이 열리고 2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검은 세단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곧 골목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엎드린 시댁 식구들 뿐이었어요. 오 여사는 떠나는 차들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아들들은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봤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어요. 그 집 완전히 망했네. 쌤통이지 뭐. 며느리 그렇게 구박하더니 세상에 그런 부잣집 딸을 몰라보고 구복만 씨도 리어카를 끌고 떠났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마당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 3개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 봉투가 굴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무리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위자료 소송에서 소희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7년간의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인정했어요. 배상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시댁에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3대가 살아온 본가가 남의 손에 넘어갔죠. 첫째는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요.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죠. 한때 명문대 교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낮술을 마시는 신세가 됐습니다. 둘째는 세무조사와 원산지 허위 표시 건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가진 재산이 모두 압류됐죠.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고 친정에서 해온 재산까지 전부 가져갔습니다. 준우는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시댁의 스캔들이 업계에 퍼지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이혼한 남자의 집안까지 망한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백수신세로 형들과 함께 월세방을 전전했습니다. 오 여사는 가장 비참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식들 손에 이끌려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죠. 곰팡이 핀 벽과 눅눅한 천장. 한때 며느리들 위해 군림하던 사람의 말로였어요. 진아에게 사기당한 2억 5천만 원은 한 푼도 찾지 못했습니다. 진아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체면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 여사가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들 몰래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거대한 축사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의 본가였어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농장.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위에 현대식 축사들이 늘어서 있었죠. 오 여사는 그 규모를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시골에서 돼지나 키우는 집안이라고 비웃었던 그 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막혔어요. 오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사돈, 저예요. 나와주세요. 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오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죠.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정문이 열렸어요. 강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소희가 함께 있었죠. 오 여사는 땅에 이마를 찧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소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강 회장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7년이에요.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7년 동안 매일 울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알면서도 못 데려왔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버티겠다고 하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었는지 알아요? 강 회장이 오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내 딸 머리채를 잡을 때 나도 같이 맞은 거예요. 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 회장이 말했어요. 용서는 안 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오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딸이 흘린 눈물만큼 흘려보세요. 강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에요. 강 회장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만 남았어요. 오 여사는 소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한때 쓰레기 취급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 앞에 지금 자신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소희는 한참 동안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 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서글픔, 그리고 어딘가 연민 같은 것. 잘 사세요, 어머님. 소희가 돌아섰어요.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소희의 뒷모습. 오 여사는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정문이 닫혔어요. 오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오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 여사는 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았어요. 매일 아침 소희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참회했죠. 한편 소희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축산 유통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언젠가 이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거였죠. 어느 날 소희는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시댁이 있던 그 골목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복만 씨였어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아이고 아가씨. 구복만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소희도 웃었어요. 그냥 소희라고 불러주세요. 아저씨. 소희는 구복만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은 성이에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구복만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이런 건 왜? 소희가 구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저 걱정해 주신 거 알아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저씨만 저를 봐주셨어요. 구복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소희는 구복만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소희는 골목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서던 날들. 발등에 떨어진 고기 박스, 마당에 내던져진 쓰레기 봉투. 그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소희는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소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골목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소희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소희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